리플이 시장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어요. 5억 개의 XRP를 추가로 락업을 해지했다라고 나오면서 계획이 없던 락업 해제 같은 것들이 지금 리플 가격을 약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테더가 상장 폐지를 당하고 있어요. 올해의 리플 가격이 한 4불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안녕하세요. 홍기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에서 32년을 근무했고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마저 정년퇴직하고 이제는 인생 산막에서 자유로운 글쓰기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모든 관세 전쟁은 자산시장의 악재입니다. 왜 이게 악재가 되냐면 관세는 일단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우선 시장 금리는 그냥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심할 경우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정책금리나 시장금리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우선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고관세정책을 일컬어 트럼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관세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 트럼플레이션이 선반영돼서 10년물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이걸 한 달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그대로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보복 관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난무하는 관세 폭탄 때문에 시장이 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시장에 대한 불확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관세전쟁은 모든 자산시장의 악재지만 가상시장도 예외는 아니돼서 가상시장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주식시장과 커플링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커플링됐으며 커플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원래 비트코인은 금과 연동화되어 있었어요. 즉 커플링되어 있었습니다. 실물금이나 디지털금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2020년에 금 1온스의 가격이 2,000달러에 도달하자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즉 미국 정부로서는 금값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상반기에 5차례의 규제를 가했어요.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을 올릴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축소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부담을 줘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 3번이나 더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금선물 시장에서 발을 빼고 이때 비트코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까지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연동화돼서 움직이다가 10월 이후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금값은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위로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스닥하고 연동됩니다. 지금도 나스닥하고 연동성이 가장 강한데 이게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낮에는 나스닥 100하고 연동이 되고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야간에는 나스닥 선물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추락을 한다거나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을 적에는 나스닥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낮 시간에 즉 미국의 밤 시간에는 그때는 나스닥 선물을 얼른 들어가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이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금 가격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한 20-30%의 조정은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일종의 하락세를 암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우상향하는 오름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격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 시에는 오히려 매입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많은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있을 적에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타고 탄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선 아래로 하락하더라도 밑에 볼린저 밴드 제일 하단을 접하고 다시 상승하고 하단으로 내려가고 상승하는 걸 반복하는데 지금 같은 볼린저 밴드는 하단을 접했는데도 이 볼린저 밴드가 확산되면서 하단을 타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일봉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하단을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종의 하락세를 암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저런 식으로 확산되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게 하락세로 접어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최근 지난해 10월 이후 이렇게 확산되면서 아래선을 타면서 내려오는 경우는 지금 처음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그간의 개인들이 끌어오던 시장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SEC가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SAB 121 이라는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 과거에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위험자산으로 인지를 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지침이 바로 SAB 121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싶어도 즉 비트코인을 받아서 복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싶어도 비트코인을 받았을 적에는 그 위험자산만큼 자본을 써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었었는데 이런 일종의 악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 등 관련 암호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반감기 효과가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 사이클은 첫 해, 둘째 해가 비교적 상승 실적이 좋고 셋째 해에는 거의 어김없이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 이론상 올해는 반감기로 인해서 상승하는 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의 비트코인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요건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신생 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산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정부만 해도 지금 15개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기타 브릭스나 러시아 등도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제행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 주도장세에서 기관 주도장세로 변환되는 건 기관들은 그들이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과거의 규제적 정책에서 이제는 지원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길이 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만 나쁘지 않다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겁니다. 우선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진입한 기관 투자자 숫자가 944개였습니다. 즉 SECO의 분기마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금 운용사의 숫자가 미국에는 한 7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944개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3% 정도 진입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대형 은행들이 이제는 진입하는 그런 순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채널 리시스라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건당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였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큰 자금은 개인들의 투자로 보기 힘들고 이거는 기관들의 투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기관이 시장의 70% 이상을 주도하는 기관 주도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데이터가 반감기 데이터인데,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둘째 해의 상승 효과가 컸습니다. 즉 둘째 해라는 건 2012년에 반감기가 시작돼서 2013년이 둘째 해고, 그 다음에 2017년, 그 다음에 2021년 이 둘째였는데, 지금 그 해당 연도를 들여다보면 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에는 어김없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즉 셋째 해라는 게 2014년, 2018년, 2022년인데 그 해를 들여다보면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즉 셋째 해에는 항상 저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더라라는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적에 올해는 다행히 2025년은 둘째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반감기 사이클상 실적이 좋은 해가 될 거다라는 데이터에 동의를 한다면 올해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중 유동성이 지금 급격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2027년 7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이 338만 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반 지난 지금 들여다보면 이 수치가 230만 개로 자그마치 2년 반 사이에 108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거래소에 놔두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유동 물량이 지금 빠른 속도로 저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등 이런 대체자산, 즉 한마디로 달러의 대체자산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이 다 모아봐도 전체 자산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군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전체 자산의 5%, 채권은 13% 정도 되고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은 통화 파생상품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 물량이 큽니다. 이로 미뤄봐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이제 커나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가 지금 국가 간 경쟁 상태에 도래했다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교육을 촉진시키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회의가 10월 24일 날 끝났는데 11월 초에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거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근본적으로 채굴이나 암호화폐 사업을 전면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밀채굴량이 세계 1위입니다. 비트코인 전체의 55% 정도를 아직도 중국이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호들이 돈을 놀리는 방법이 금을 모은다거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밀거래가 지금 아시아 1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또 들여다보면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자라는 의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됐었고, 또 하나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채굴을 합법화시켰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하자라고 권했는데 그 방식이 비트코인 채굴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둘의 공통점이 똑같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과 데이터 센터를 연계시켜가지고 이 산업 분야를 진흥시키자라는 걸 오히려 브릭스 회원국들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 채굴을 합법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러시아 부호들이 자본 유출을 할 수 없게 채굴한 비트코인은 해외 수입상한테만 팔게 돼 있습니다. 즉 러시아 상품이나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수입상한테 팔아서 그게 국내로는 유출되지 않게 하고 동시에 거래소 2개를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업들한테는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되는 건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지금 같은 밀채굴이나 밀거래를 묵인하는 상태에서 이 시장을 끌어갈 건지 아니면 러시아처럼 그들도 채굴이나 거래를 합법화시킬 건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이런 행태를 보고 또 하나는 페트로달러 시장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서도 2023년에 석유 거래의 20% 이상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맺은 50년 만기 군사 경제 협정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이 이 협정을 더 연장하자라고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 협정이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하는 그러한 협정에서는 이제 해방이 돼서 앞으로는 페트로달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균열이 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인 11월 30일에 다급하게 그의 SNS에다가 앞으로 탈달러를 추구하거나 달러의 통화를 쓰려고 하는 나라한테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바로 브릭스의 그 탈달러 행동과 그다음에 페트로달러의 균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폴리마켓이란 베팅 그 마켓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 같으냐라는 이 베팅에 지금 한 46% 정도가 베팅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올해 안에는 이 비축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라는 의견이 약간 더 우세합니다. 이게 1월 16일만 해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6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슬금슬금 떨어져가지고 40% 아래로 있어서 돈 내고 베팅하는 곳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모아야 할까요? 이거는 이 업계에서 유명한 캐시우드나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에 의하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에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했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 1,300만 달러는 어떻게 나온 수치냐 하면 지금부터 20년간 연간 29% 정도 오르면은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상승률을 29%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20년 후에 우리의 노후 자금인 10억 이상이 동의될까라고 계산해 봤을 때 현재 1,000만 원어치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연 29%씩 상승한다고 치면은 20년 후에는 이게 16억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40대라면 내가 60대에 리타이어를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지금 적립식으로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두시면은 그때 가서는 이게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충당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우선 그 SEC 위원장 대행을 임명했는데 대행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SAB 121을 폐지한 겁니다. 이로써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은행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거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명령으로 백악관의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를 보좌할 워킹그룹을 설립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을 했어요. 재무부 국장, 법무부 국장, 그다음에 SEC, CFTC,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서를 죄 모아서 거기 국장급들로 워킹그룹을 만들고 데이비드 삭스를 보좌해라 라는 일종의 실무그룹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그룹에다가 3대 임무를 줬습니다. 그 3대 임무가 뭐냐면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라. 또 하나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줘라. 마지막 하나는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곧 CBDC 개발을 금지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즉 CBDC를 금지하면은 그 대안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은 CBDC를 대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전략자산 비축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이나 솔라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될 거라는 이런 루머가 거론됐었는데 얼마 전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 검토해서 탈락됐다는 탈락설이 돌므로써 이 분야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게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CBDC의 도입을 반대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보물로 미국 국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일종의 구세주로 등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미국 국채를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손이었는데 지금은 이 큰 손들이 사라졌어요. 큰 손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외환보역에다 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 수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주면서 아마 국채 시장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그 성장 전망만 하더라도 현재 한 2천억 달러 수준인데 올해 말에 이제 2배 수준인 4천억 달러 정도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5년 후에는 3조 달러 정도로 대폭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3조 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냐 하면 현재 달러 발행 총액이 6조 8천억 달러입니다. 3조 달러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비트코인, 친가상화폐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본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는 표를 잡기 위한 표심을 공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이유를 미국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이라는 얘기도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지금 우선 가장 급한 문제는 불법 이민 문제, 그 다음에 마약 단속 문제, 관세 전쟁 문제 이런 것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의아한 시각으로 야 이러다 이 양반 암호화폐 잘못하면 까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 때문에 지금 장세는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본심을 좀 들여다보면 그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정부 부채 상환 방안에 또 동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거에 비트코인 대국이었던 중국이 지금도 밀거래와 밀채굴을 묵인하면서 채굴이나 거래 수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선수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브릭스가 비트코인 교육을 촉진키로 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와 미국 간의 비트코인 매직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달러 패권과 동시에 가상자산 패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선 비트코인은 우리가 탄생 목적서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탄생 목적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교란을 막기 위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한 신용화폐가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이런 화폐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항상 세계화폐를 염원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패권국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공급해서 쓰는 이런 사회에서는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치닫고, 환율전쟁은 패권전쟁으로 내달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뿐이 없다라는 게 케인즈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세계화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여기에 부합하는 통화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는 정부나 은행이 몰수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아니고 몰수 불가 화폐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이 세계 전체에 흘러다닐 수 있는 이런 세계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러 종류의 화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달러 등 법정화폐하고 CBDC하고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 암호화폐하고 이것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보일 때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한 화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나중에 선택받는 화폐가 비트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그 다음 달에 비트코인 재단에 올린 500자짜리 에세이인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화폐의 근본적 문제는 그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전적인 신뢰의 부족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은행들이 우리의 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전자방식으로 이체할 수 있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잘 보관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은행은 지극히 낮은 준비금만 남기고 신용 바보를 일으킬 정도로 대출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그들에게 맡기고 해커들이 우리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엄청난 간접비로 인해 소액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소액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신뢰가 아닌 암호화된 증거에만 기초를 둡니다. 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한마디로 기존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신용 창출로 인해서 통화 교란을 심하게 일으키며,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거를 초래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거는 가격 투자가 아닌 일종의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를 믿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했을 적에 우리가 가장 큰 과실을 딸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한마디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서 가능한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말라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국은 채굴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를 시켰어요. 한데 실제로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호들의 자본 유출을 위해서 법적으로는 금지시켜 놨지만 실제로는 묵인을 함으로써 이 사업을 음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브릭스의 회원국 간 무역 촉진에서 비트코인을 쓰기로 한 이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는데, 중국도 이거를 양성화하는 쪽으로 자세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묵인 상태로 끌고 갈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비중이 55% 되고, 최근에 미국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단시간에 비트코인 채굴을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두 나라가 비트코인 전체 채굴의 95%를 담당하고 있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중국이 법적으로는 금지시켜 놨지만 실제로 중국하고 홍콩하고의 거래액을 합치면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홍콩을 암호화폐 특화 도시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서 중국이 만약 이 분야에서 양성화 조치까지 취한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텐데, 설사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묵인 상태로 끌고 가더라도 엄연히 미국 다음에 큰 시장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브릭스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아주 발빠른 행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전체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미국 통화로 쓰면서 이 분야를 활성화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미국과 브릭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포브스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올해는 브릭스 국가나 G7 국가 중에서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함으로써 이제는 범위가 점차 외부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15개 주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고, 그리고 국부펀드 같은 데서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 시대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 리플입니다. 리플은 어떤 코인인가요? 리플은 사실은 핀테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에 라이언 푸거가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이 형편없음을 직시하고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행 간 실시간 국제 송금 서비스를 만들어낸 게 리플페이입니다. 그래서 리플페이를 개발을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드 맥칼렙이라고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를 창립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리플페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저거를 암호화폐로 만들면은 정말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11년에 리플페이 프로젝트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리스 라슨이라는 개발자를 영입해서 둘이 리플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요. 즉 암호화폐 리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리플의 처리 속도 등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이거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 충돌로 제드 맥컬럽과 크리스 라슨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드 맥칼럽이 크리스 라슨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사회에서 제드 맥칼럽이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드 맥칼럽은 나와서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형인 스텔라 루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XRP 리플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라이언 푸거가 2004년에 리플페이를 개발을 하고, 이때 리플페이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암호화폐도 아니었고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은행 송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세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 기술의 진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운틴곡스 창립자인 제드 맥컬럽이 그 가능성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인수를 하고 크리스 랏을 영입해서 오픈코인이라는 회사를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게 지금의 리플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아니라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개발 당시에 채굴 방식 없이 합의에 의해서 이때 이미 1000억 개 리플을 생성해냈어요. 이 이후에는 또다시 채굴해서 양을 늘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처음 탄생을 1000억 개로 해가지고 그 1000억 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 정도는 에스크로 계좌에 갖다 놓고 매달 초에 한 10억 개씩 꺼내서 쓰고 있는 이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거는 다시 금고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인데, 리플렛은 비트코인하고 틀려가지고 여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거는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진입 여부도 관리 주체가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과 같은 경우는 검증하는 노드의 숫자를 100개 이내로 축소해서 보통 한 55개 정도로 돌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드 숫자만 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의 작은 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이게 그렇게 빠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초당 한 7건이나 한 20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지만 리플은 초당 1000건 이상을 처리해냅니다. 이 55개 노드가 100% 다 같이 합의할 필요도 없고, 이 중에서 80%만 합의를 하면 합의를 봤다고 해서 승인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작업증명과 같은 그런 고난도의 합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적은 숫자들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되는, 한마디로 중앙화 암호화폐인 거죠. 즉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해서 탈중앙화와 보안과 확장성 3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셋 중에서 2개 정도만 달성 가능하고 하나는 포기할 수뿐이 없는데, 리플은 한마디로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따지는 확장성을 채택한 그러한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렛에 가입한 은행들은 각자의 통화를 그 XRP의 중개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화로 보내도 미국에서는 달러로 받는 시스템인데, 이 가운데 XRP가 들어가서 이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기관이 있느냐 아니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느냐라는 차이가 있고, 특히 속도 면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굉장히 늦는 데 비해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대신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높은 데 반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속도를 채택했다는 거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코인으로 나눌 적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위프트 시스템과 리플 시스템을 비교를 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은행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송금할 적에 중간에 중개은행들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나 어디 은행으로 보냈을 적에는 미국의 중개은행을 거쳐서 또 중남미 은행과 연결된 다른 중개은행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서너 단계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 내지 길면은 한 열흘 더 걸립니다. 그런데 리플 시스템은 이쪽 전자지갑에서 저쪽 전자지갑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한 5초 정도면 송금이 끝나는 거죠.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리플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 크게 보면 리플의 장점은 처리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들 수 있고, 단점은 중앙화와 과도한 거래 물량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우선 리플의 장점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우월성이 있어요. 송금 시간도 보통 3초에서 5초 사이면 가능하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0여 개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코인은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자 장점이에요. 미국의 최대 벤처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는 국권 간 결제 금액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2022년만 해도 150조 달러 규모였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그 2배 정도 되는 29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송금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리플의 수요도 같이 커질 겁니다. 국권 간 거래에서도 처리 시간도 적지만은 특히 송금 수수료가 저렴화되는 게 큰 장점이에요. 시프트 시스템, 즉 은행 간 송금에서는 보통 한 8% 정도의 수수료가 되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이게 20%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보낼 적에는 오히려 수수료 퍼센트는 적지만, 작은 돈, 뭐 할머니 생일에 할머니한테 100불 용돈을 보내겠다 그러면 수수료로 $20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액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거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서 중국 상인들하고 거래할 적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씁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는 거의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동대문 시장에 물건을 하러 온 사람들이 뭐 신용장을 열고 제대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소액 무역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자국 통화보다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플 스스로도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플의 장점은 이 송금에 특화되어 있고 단점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드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80%만 합의를 하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그래서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탈중앙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과도한 발행 물량이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들여다보면 리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전체 발행 물량의 한 40% 정도 돼요. 그리고 리플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래서 리플은 이 물량을 매월 초에 한 15개 정도씩만 순차적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도 쓰다가 남으면은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집어넣는 방법을 택해서 리플 가격의 압박을 줄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초 15개씩 풀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버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리플이 좀 진취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내놔야 됩니다. 리플하면 유명한 말이 리또속입니다. 과거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길래 이런 용어가 생긴 건가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플이 2018년 초에는 우리 돈으로 한 2,865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달러로는 그때 3.8달러인가 그게 높았는데, 이때 이렇게 치솟은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치솟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포모가 가득 찰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치솟으면서 알트코인들이 뒷좌사 치솟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사던 시기였어요. 그랬다가 이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토막을 넘어서서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8천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폭락을 해요. 이때 리플은 그 이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170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800원까지 갔던 게 17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소송에 발목 잡혀가지고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또속이라는 게 나왔는데, 얼마나 하면 떨어지고 얼마나 하면 떨어져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거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올라간 거는 이게 이유가 있어서 상승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규제 일변도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한 암호화폐를 키워나는 정책 위주로 펼쳐질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옛날 이상으로 나빠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과 같은 이러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리플의 ETF가 승리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한 20-30%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받지 옛날처럼 반토막이 난다거나 반의 반토막이 난다거나 이런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 리플이 급등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리플에도 좋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리플의 8대 호재를 좀 들여다보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리플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종료되면 리플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개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플,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 ETF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5대 알트코인 혹은 메이저 10대 알트코인 ETF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ETF도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수혜를 보는 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고,
메이저 알트코인, 10대 알트코인을 다 더하면 사실상 암호화폐 전체 비중이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전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SAB 121 폐지로 인해서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는데, 은행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은행 간 결제를 지원하는 리플로서는 굉장히 호재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CBDC 시대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도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릭스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CBDC를 기반으로 한 국제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브릭스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이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CBDC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들이닥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리플이 10개 국가의 CBDC 개발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안 유지상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국가 단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CBDC 시대가 오면 각국의 그 CBDC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이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은행들이 많아요. 지금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은행들이 40개국에 300개 은행이 넘습니다. 그래서 CBDC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리플의 수요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 때문에 이것들이 리플로 봐서는 성장 동력이고, 또 최근에 리플이 관련 사업을 벌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호재를 좀 들여다보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트럼프하고 저녁 식사 회동을 같이 했다는 게 하나 있고, 이때 아무래도 관련 얘기가 많이 오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에서 리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 적이 있어요. 즉 코인보이스에서 미국 거래량 리플이 1위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 거래의 한 25% 정도를 리플이 차지했는데, 과거에 리플의 최대 거래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전체 거래량의 25% 내지 30%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불이 미국으로 옮겨 붙으면서 미국이 리플 거래량 1위를 하는 통에 우리나라는 비중이 한 16%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리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입니다. 최근 XRP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민코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나 솔라나 생태계에서 주로 발행됐었는데, 최근에는 리플에서 민코인들이 발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RWA 상품들이 여기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은행용 스탁 서비스가 이제 활발하게 펼쳐질 걸로 보기 때문에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도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는 내재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있지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내재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마케팅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게 내러티브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인데, 내러티브에서 리플이 생각보다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리플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것들이 등등이 지금 리플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리플은 지금 현재 40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리플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은행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이 이게 브릭스 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 5개국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브릭스 페이에도 들여다보면 5개국 CBDC 위에 리플이라고 쓴 그 기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은행들이 그 나라 CBDC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CBDC가 활용이 되면 될수록 리플의 수요는 관련 참여기관들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민코인이 증가하고 있고 RWA 상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들의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서도 리플이 많이 쓰일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출시한 거래량은 한 5,300만 달러뿐이 안 되는데 1일 거래량이 매일 1억 달러가 넘어요. 웬만한 선배 스테이블 코인을 제치고 지금 거래량 순위에서 한 4위 내지 6위 정도를 하는데, 코인 마켓캡에 등록된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20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 4, 5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출시되자마자 시장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리플을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스웬슨이라는 사람이 리플의 CEO를 향해서 리플이 시장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행위라 그랬는데, 펌프 앤 덤프 행위는 뭐냐면 과장된 정보를 퍼뜨림으로 해서 시세를 부추기고, 그 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 좀 불법 거래의 일종으로 리플이 그동안 시세 차익을 많이 챙겼다 폭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폭로가 나오자 볼린저 밴드상의 지금 리플 가격이 아래로 확산되는 그래프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좀 보시고 앞으로의 진행상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시기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 게이프에 의하면 리플이 그 에스크로 구제에서 5개의 XRP를 추가로 락업을 해지했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리플 가격을 13% 급락시켰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언락은 매월 초 10억 개가 풀리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리플 투기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매월 초에 10억 개만 풀고 그중에서 남는 거는 다시 예측시켰다는데 10억 개 푼 지 얼마 안 되는데 5억 개를 더 품으로써 가격 급락을 유도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즉 이런 폭로와 이러한 계획이 없던 락업 해제 같은 것들이 지금 리플 가격을 약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XRP의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아랫단을 타고 지금 슬슬 내려온 지 벌써 일주일도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랫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는 지난해 말 이후에 지금 처음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조심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리플이 추가로 발행한 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락업 해제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리플이 달러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난해 말에, 즉 12월 17일 날 출시를 했어요. 그 이튿날에는 이 출시 소식으로 리플 가격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리플은 이 담보물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재상기관한테 감사를 맡겨서 매월 투명하게 감사증명서를 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즉 테더와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채택한 거예요. 지금 테더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테더가 갖고 있는 담보물이 제대로 된 담보물이냐, 즉 이게 미국 국채나 달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등가를 이루는 담보물이 아니고 중국의 등급 낮은 기업 어음이라거나 이러한 회사채로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는 테더가 상당 폐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의회가 요청하면 테더를 상당 폐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최고 강자는 테더입니다. 비중도 워낙 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정치적으로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2천억 달러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 진입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로 이게 3조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나 USDC, 즉 서클 같은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앞으로의 추이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리플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5,300만 달러로 전체 시총 561위에 불과한데 일일 거래량은 총 발행량보다도 많은 매일 1억 달러를 넘겨요. 그래서 한 200여 개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4위 내지 6위 정도로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들여다보면 우선은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만큼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면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과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값싸게 한마디로 이제는 수수료가 거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하면 사실은 누구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잠재 강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마 빌생에서 가장 유망하게 뜨고 있는 두 섹터가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지금 디파이예요. 그런데 이 디파이 시장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많은 쓰임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이제는 테더가 아닌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EU에서 만든 미카 혹은 마이카라고 불리는 이 포괄적 규제 법안에 의하면 신규 진입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업체도 미카가 규제하는 이 법에 의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을 받아야 EU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테더 같은 게 미카의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재상장 폐지되는 거고, 코인베이스도 의회가 요청하면 테더를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미카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강자는 이게 과연 서클한테 돌아갈지 아니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능을 갖고 탄생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될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적인 부분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시세 조작이라는 폭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락업 해제를 계획이 없는 추가 물량도 풀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리플 측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의 흔적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옛날의 관성 그대로 좀 쉽게 시장을 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리플이 좋아요. 궁극적으로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들을 좀 죄맞고 있는데, 이거를 리플이나 다른 시스템을 허용을 하면 미국이 그러한 불법 자금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팔란티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가상자산 시대에서도 어떻게 미국의 보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내든 아니면 그 방법을 찾기 전에 디지털 가상자산 시대가 앞뒤에서 오든 결국은 변화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 리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플과 더불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도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리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리플과 스위프트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 디지털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플에서 그 ODL 서비스,
즉 다른 통화들을 리플을 중간 매체로 둬서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듯이 스위프트도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2022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의 CC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는 리플은 2023년에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각국의 CBDC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항해서 스위프트도 2023년 9월에 자기들이 만든 CBDC 플랫폼을 대형 은행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2년 내로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즉 스위프트 시스템이 오히려 리플의 디지털 시스템, 가상 자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리플과 경쟁하겠다라고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이 지금 암호화폐 기술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 시스템의 경쟁이 그 치열함이 날이 갈수록 전입가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은 리플에 비해서 몇 가지의 단점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은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지구에서 전자기구로 한 번에 옮겨갑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는 아직 의문이에요. 여태까지 중간에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불법 자금들을 가려낼 수 있었는데, 이거 없이 전자지구에서 전자지구로 직접 가기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스위프트 시스템도 중간에 불법 자금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능상에 있어서 리플과의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향후 리플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가격 전망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 매체에서 가격 전망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의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025년, 26년, 30년에 평균가, 최저가, 최고가를 전망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평균가 개념으로 보면 올해의 리플 가격이 한 4불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내년에는 7불대, 그리고 2030년에는 42불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크립토 뉴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SEC에서 리플 ETF의 승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취하된다면 아마 리플 가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ETF가 승인되면 크립토 뉴스는 4불 50센트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기간 유입이 지속될 경우에는 $10에도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가 돌파한다는 거는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수치예요. 한마디로. 과연 리플이 이더리움까지 제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7년이 되면 지금 매월 초에 10억 개의 리플을 락업을 해제해서 내렸는데, 그게 종료되는 시기가 2027년 하반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던 물량이 어느 정도 시중에 다 풀리면 그때서부터는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이 되면 이 매체에서는 가격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최고가는 한 $22, 최저가는 한 $6, 평균가는 한 $12 정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SAB 121이 폐지돼서 대형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드는데, 특히 수탁 사업부터 먼저 할 겁니다. 은행들이. 그 수탁 사업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는 리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호재는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FRT20이라는 법안이 다시 재발이 되면서 이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FIT21이라는 법안은 암호화폐를 분류해서 증권과 상품을 확실히 분류해내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품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관할기관이 바뀌어요. 즉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이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관할이 되는 거고,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그 70%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한마디로 제거가 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규제는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규제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70%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SEC는 과거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한 번 더 달굴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변동성 노출을 극히 줄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가능하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정리실장력 투자로 가지고 가고 알트코인 비중을 6대4 정도로 알트코인을 하시되 알트코인도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변동성의 노출이 적은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